어머, 저 꼴 좀 봐. 청담동 사모님이 완전 노가다꾼 다 됐네. 유나가 톱밥을 뒤집어 쓴 채 샌딩기를 돌리는 서윤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재벌 회장 민석도 입가에 승자의 미소를 띠며 비웃었죠. 지난 3년간 궁상맞게 살았을 전처의 꼴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밥값이나 좀 던져줘. 도장 빨리 찍게. 헐값에 땅도 뺏고 바닥을 기는 전처를 마음껏 짓밟아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방 입구에 놓인 가격표를 본 순간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오션 테이블 넘버4 판매 완료. 3,500만 원. 저 나무 쪼가리 하나가? 사람들은 그 나무 쪼가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민석에게 전처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차가운 무시에 천하의 박민석 대표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보석으로 만든 여자,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발로 걷어찬 남자의 최후.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의 사연 지금 시작할게요. 아, 자기야, 운전 좀 살살해. 내 허리 다 나가겠어. 최고급 세단이 울퉁불퉁한 남해의 해안 시골길을 구르니 민석의 내연녀이자 마케팅 본부장인 최윤아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가구 기업 루미에르의 대표 박민석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꾸했죠. 길이 이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내비게이션은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안내하는 거야? 그러게 굳이 여기까지 뭐하러 와서 이 고생이야? 그 여자가 뭐라고? 유나는 뽀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창밖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핸들을 꽉 쥐며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이 없었죠. 두 사람이 이 험한 길을 달려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3년 전 민석이 전처 서윤을 내쫓으며 위자료 대신 던져주었던 땅.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낡은 폐소금 창고 부지 때문이었어요. 자기야, 근데 진짜 그 땅이 리조트로 개발되는 거 확실해? 확실해. 군청에서 이미 허가 떨어졌어. 그 맹지가 평당 5,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 100만 원을 호가한대. 8,000평이니까 계산해봐. 그게 얼마야? 세상에. 80억? 미쳤다, 진짜. 유나의 눈이 돈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도장 찍게 해야 해. 그 멍청한 여자가 땅값 오른 거 알기 전에 헐값에 후려쳐서 뺏어와야지. 아마 밥도 못 먹고 살고 있을 텐데 현금 1억만 쥐어줘도 감지덕지에서 도장 찍어줄걸? 당연하지. 거긴 쥐새끼나 드나들던 쓰레기장이었어. 거기서 3년을 버텼다? 뻔해. 몰골이 말이 아닐 거야. 어쩌면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잡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버림받은 전처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했으니까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차가 코너를 돌았습니다. 민석은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어요. 하나, 둘, 셋. 자, 보여라. 다 쓰러져가는 폐가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을 전처의 모습이. 기익.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유나가 앞으로 쏠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두 사람의 상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맞아? 유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폐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소금 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통유리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초현대식 건축물이 바다를 품은 채 우뚝 서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이 통유리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아틀리에 윤이라는 간판이 우아하게 걸려 있었고, 주차장은 서울 강남 한복판을 방불케 할 만큼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사람이었어요. 금일 예약 마감이라는 입간판 앞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주소 맞게 온 거 맞아? 여기가 어떻게 그 쓰레기장이야? 민석은 홀린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통유리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넓고 층고가 높은 공방 내부. 그곳은 마치 갤러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가구들은 나무의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푸른색 보석 같은 액체가 채워져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 목에는 전문가용 고글을 걸고 손에는 샌딩기를 든 채 가구를 어루만지는 여자. 3년 전 민석의 집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울부짖던 전처 한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그 창백하고 파리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남해의 따가운 햇살을 머금은 피부에서는 건강한 생기가 흘러넘쳤고 질끈 묶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표정에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스태프 서너 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메모를 받아 적고 있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대표님, 이번 오션 테이블의 레진 경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 색감이 역대급이에요. 그래요? 샌딩은 3,000방까지 올려주세요. 물광이 아니라 바다 윤슬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해요.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에 손을 댄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던 서윤이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창 너머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민석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민석은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요동쳤어요. 날 봤어. 분명히 봤어. 당장이라도 뛰쳐나와 욕을 하거나 아니면 놀라서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그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지나가는 벌레를 보듯 민석을 3초간 응시하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15년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던 여자. 자신이 쓸모없다며 헌신짝처럼 버린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 없이도 저렇게, 아니, 자신과 살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어? 나한테 버림받아서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질질 짜고 있을 줄 알았더니 자신이 없어야만 비로소 그녀가 완벽해질 수 있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이 민석의 얄팍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순간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털썩? 천하의 박민석 대표가 체면도 잊은 채 시골 공방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아가 기겁하며 부축하려 했지만 민석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한동안 입만 뻐끔거릴 뿐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죠. 그 철저한 무시, 그 서늘한 경멸, 그것이 민석에게는 어떤 욕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 서울의 어느 비 오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대한민국 최고의 가구 브랜드라 불리는 루미에르의 본사 펜트하우스. 천둥번개가 치던 그날 밤 서윤은 남편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지하실에서 디자인만 할게. 내 이름 같은 거 안 나와도 돼. 그냥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서윤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루미에르의 유령 디자이너였거든요. 회사의 히트 상품은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지만 세상은 박민석을 천재 CEO라 불렀고 서윤은 그저 내조 잘하는 아내로만 알려져 있었죠. 민석은 귀찮다는 듯 발을 털어내며 서윤을 밀쳐냈습니다. 이거 나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서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석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야, 한서윤. 솔직히 말해서 내 디자인? 이제 촌스러워. 유행 다 지났다고. 늙은 여자 감성을 요즘 누가 사냐? 트렌드도 못 읽는 주제에 그동안 내가 먹여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때 집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최윤아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비웃듯 내려다보았죠. 사모님, 이제 사모님도 아닌가? 눈치 좀 챙겨요. 대표님이 싫다잖아.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알아야지. 이렇게 질척거리면 추해요. 최윤아,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아이고, 비즈니스에 동생이 어디 있어요? 능력 없으면 밀려나는 거지. 서윤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나에게 디자인을 가르쳐 준 것도 회사에 입사시킨 것도 서윤 자신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죠. 민석이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 호의다. 위자료야.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가 적힌 등기 권리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남해군. 폐소금 창고 부지 및 임야. 이게 뭐야? 거기 알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쓰레기 나무나 쌓아두던 창고. 거기 8,000평 너한테 준다. 나중에 혹시라도 땅값 오르면 노후 자금이나 하든가. 여보, 거기 길도 없는 맹지야. 전기도 안 들어오는 폐허라고. 거기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싫으면 그럼 몸만 나가든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서윤은 결국 짐가방 하나만 든 채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서윤이 도착한 곳은 남해의 끝자락. 민석이 던져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죠. 오랫동안 방치된 소금 창고는 지붕이 뚫려 비가 샜고 바닥은 쥐들의 배설물로 가득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짠내,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서윤은 뚫린 지붕 아래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를 키웠는데 돌아온 건 이 쓰레기장뿐이라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파도 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너무 힘들다. 그냥 다 잊고 쉬고 싶어. 서유는 홀린 듯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차올랐죠.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그녀의 발등을 툭 쳤습니다. 서유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커다란 나무 토막 하나가 그녀의 다리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며 소금물에 절여지고 바위에 부딪혀 껍질은 다 벗겨지고 속살이 훤히 드러난 나무. 여기저기 찢기고 갈라져서 볼품없는 나무였죠. 서유는 그 나무를 건져내 품에 안았습니다. 나무의 갈라진 틈이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보였거든요. 너도 나처럼 갈기갈기 찢겼구나. 너도 버림받았구나. 서유는 젖은 나무를 끌어안고 갯바위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이 안고 있던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햇살을 받은 유목은 비록 갈라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 속살만큼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살자. 이 나무도 이렇게 모진 파도를 견디고 돌아왔는데 나도 살아야지. 서유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추위를 피해야 했으니까요. 땔감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그녀는 창고 구석에 굳게 닫혀있던 녹슨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 쓰레기 나무나 쌓아둔 곳이라고 했던 지하 창고였습니다. 쾅! 있는 힘을 다해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을 때 서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훅 끼쳐오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깊고 그윽하고 신비로운 나무의 향기였습니다. 세상에, 지하 창고 가득 쌓여 있는 나무들. 그것은 민석이 말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묵어야만 나온다는 침향, 물에 가라앉을 만큼 단단한 흙단, 붉은 빛이 감도는 자단. 그것은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아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급 특수목들이었습니다. 가구를 모르는 민석의 눈에는 그저 썩은 나무 토막으로 보였겠지만 천재 디자이너인 서윤의 눈에는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더 귀한 보물들이었던 거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표면은 갈라지고 터졌지만 그 속은 여전히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이걸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이 상처 입은 나무들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이 갈라진 틈, 메우지 않겠어. 숨기지 않겠어. 이 상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그날부터 서윤의 전쟁 같은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보물 같은 나무들을 발견했지만 서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것을 다룰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디자인만 할 줄 알았지 톱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들은 이미 바닷바람에 갈라지고 터진 상태라 일반적인 목공 기술로는 다루기가 힘들었죠. 서윤은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에 산다는 전설의 소목장, 장칠성명인을 찾아갔습니다. 성격이 괴팍해서 제자를 안 받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호랑이 할아버지였죠. 쾅! 안 해. 안 한다니까. 어디서 서울 깍쟁이가 내려와서 나무를 만지겠다고 설쳐? 썩 돌아가. 칠성 영감은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금을 팍팍 뿌리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대문 앞을 지켰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땡볕을 견디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칠성 영감이 혀를 차며 문을 열었습니다. 징글징글하구만 진짜. 들어와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이 주워왔던 유목 조각 하나를 꺼내 영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를 푸른색 레진으로 채워 넣은 서윤의 첫 습작이었죠. 영감님, 저는 이 틈을 억지로 메우고 싶지 않아요. 나무가 아파서 벌어진 상처잖아요. 이 틈에 바다를 담고 싶어요. 칠성 영감은 돋보기를 쓰고 서윤의 작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통 짜맞춤 기법과 현대적인 레진 아트의 결합. 50년 넘게 나무만 만져온 장인의 눈에도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틈에 바다를 담는다. 그날부터 서윤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박였고 고운 얼굴에는 톱밥과 먼지가 내려앉았죠. 그렇게 1년, 2년. 서윤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구들은 SNS를 타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나무를 치유하는 가구, 바다를 품은 식탁. 사람들은 열광했고 아무도 찾지 않던 폐소금 창고는 아틀리에 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듯 공방을 빠져나온 민석과 유나. 두 사람의 심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석은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날 무시해? 지가 누구 덕에 컸는데. 그 나무 다 우리 아버지가 모은 거잖아. 도둑년이 누굴 보고 나가래? 유나도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맞아. 그 기술도 오빠 회사 다니면서 배운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거 다 회사 자산 아니야? 당장 소송 걸어. 소송? 그거 판결 나는데 몇 년 걸려. 당장 리조트 공사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민석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공방이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땅의 경계선. 민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지. 서윤이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저 공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저거 내 땅이야. 그렇습니다. 서윤이 위자료로 받은 땅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민석이 방치해뒀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땅 주인이 마음먹고 길을 막아버리면 서윤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탕탕탕.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공방 입구가 시끄러운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출근하던 서윤과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방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어른 키보다 높은 초록색 철제 펜스가 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부들이 붉은색 페인트로 쓴 팻말을 철망에 걸었습니다. 사유지 외부인 출입 금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윤이 뛰쳐나와 소리쳤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민석은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어이, 한 대표. 글씨 못 읽어? 여기 내 땅이야. 내 땅에 내가 울타리 좀 치겠다는데 불만 있어? 지금 영업 방해하겠다는 거야? 당장 치워. 영업 방해라니. 난 그냥 내 재산권 행사하는 중인데 꼬우면 날아서 다니든가. 아, 너 날개 없지? 민석은 낄낄거리며 유나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예약 손님들의 차가 펜스 앞에 멈춰서서 경적을 울려댔지만 민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어이, 김씨. 저기 전봇대 보여? 저것도 내 땅에 박혀있네?
저거 뽑아버려. 박민석, 너 미쳤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전봇대는 공방의 기계들을 돌리는 전력을 공급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미치긴 누가 미쳐. 남의 땅에 전봇대 박으려면 사용료를 냈어야지. 오늘부로 전기 끊는다.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촛불이나 켜고 작업해 보시지. 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요. 자, 이제 무릎 꿇고 빌어. 살려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해 보라고. 하지만 서윤은 무릎을 꿇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선장님. 접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주세요. 네, 만조 시간 맞춰서요. 뭐야? 선장.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부. 공방 뒤편 탁 트인 바다 쪽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과 유나가 황급히 공방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방 바로 아래 선착장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최고급 목재와 레진 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뱃머리에는 칠성 영감이 팔짱을 끼고 서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으하, 묵길이 막히면 물길을 열면 되지. 이 무식한 놈들아, 여기가 항구도시 남해인 줄 몰랐냐? 서윤이 뒤따라온 민석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잊은 게 있네. 3년 전 내가 죽으려고 걸어 들어갔던 그 바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길이 됐다는 거.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길을 막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닷길을 통해 물류를 공급받다니요. 게다가 손님들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 여기 배 타고 들어가는 공방이래. 대박, 더 낭만적이다. 나 여기 예약할래. 철조망으로 막힌 입구 대신 손님들은 마을 선착장에서 칠성 영감이 섭외한 작은 배를 타고 공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횡포가 오히려 낭만적인 배 여행이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 독한 년이. 민석은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밟아 죽일 수 없다면 말려 죽여야지. 민석의 눈빛이 더욱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바닷길을 열어 민석의 포위망을 뚫어냈지만 서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석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공방의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서윤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아니 대표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모자, 아래로 드러난 겁에 질린 얼굴. 그는 루미에르의 자재관리팀 김대리였습니다. 3년 전 서윤이 쫓겨날 때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눈물 글썽였던 착한 직원이었습니다. 김대리, 자니가 여긴 어떻게 해?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누가 보면 안 돼서요. 공방 안으로 들어온 김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대표님, 박민석 대표가 미쳤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키즈 가구 라인 마이 리틀 포레스트 아시죠?
친환경 등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요. 알지. 광고하는 거 봤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언가 절감한다고 친환경 접착제 대신 공업용,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접착제를 썼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가구에 발암물질이라니요. 뭐라고? 그걸 알고도 승인을 했단 말이야? 네.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시끄럽게 굴면 자르겠다고 협박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대리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 딸이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우리 회사 가구를 사간 고객들이 아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암물질 검출 시험 성적서 원본, 그리고 또 하나, 서윤의 손을 덜덜 떨게 만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비자금 관리 내역 및 차명 계좌 리스트,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자는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대표님 이혼하시기 전부터 박 대표가 대표님 인감도장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로 몰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비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이번에 발암물질 사건 터지면 그 책임까지 전부 전직 이사였던 대표님한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에요. 한서윤 이사가 재직 당시 독단적으로 계약한 건이더라고요. 서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혼한 전처를 팔아먹다 못해 감옥까지 보내려 하다니요.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 증거들, 대표님이라면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박 대표를 막아주세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죠. 하지만 서윤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숨통을 끊기 위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오후 공방으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 그는 서윤이 루미에르 재직 시절 가장 아끼던 수제자였던 박 팀장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영진이에요. 영진아,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서윤은 반가움에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끝까지 민석에게 항의하다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던 그 제자. 서윤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윤은 박 팀장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런데 박 팀장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 그는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뜸을 들이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니? 무슨 일이니? 저 이번에 본사 디자인 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박 팀장은 품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아틀리에 윤기술 이전 및 합병 계약서. 서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선배님, 이 공방 그냥 루미에르에 넘기세요. 그리고 기술도 다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선배님한테 고문 자리 하나 주시겠대요. 저도 이번 프로젝트 성공 못하면 잘립니다. 제발요, 네.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영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민석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 디자인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걸 뺏으려고 해. 그러자 박 팀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비굴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서윤을 원망하듯 노려보았죠. 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시지 그랬어요. 선배님이 자존심 세우니까 저 같은 밑에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선배님 혼자 다 먹겠다는 거 욕심 아니에요? 그 기술 루미에르 다니면서 배운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연구해놓고 나가서 딴 주머니 차는 거 그거 도둑질인 거 모르세요? 쨍그랑 서윤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서윤의 마음만큼 산산조각 났을까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선배님 정말 큰일 당해요. 박 팀장은 서윤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에이, 퇴. 재수없게 어디서 썩은 내가 나나 했더니 하얀 소금 가루가 박 팀장의 얼굴과 정장에 흩뿌려졌습니다. 언제 왔는지 장칠성 명인이 소금 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 노인네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제 스승 등쳐먹으러 온 놈한테는 소금도 아깝다만 냄새가 역해서 못 참겠구나. 썩 꺼져. 안 그러면 이 다음엔 톱을 들고 올 테니까. 칠성 영감의 호통에 기가 눌린 박 팀장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서윤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두고 보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공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깨진 찻잔 조각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땅을 뺏으려 할 때도 길을 막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제자의 배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장님, 아니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칠성 영감은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야. 저놈은 오늘 제 발로 내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당한 거다. 서윤은 그날 밤 퉁퉁 부은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는다는 핑계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민석이 보낸 저 썩은 가지들을 모조리 쳐내고 내 뿌리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소문은 발이 없지만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갑니다. 특히 그것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거짓말일 때는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가죠. 제자 박 팀장의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민석과 윤아는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여론 재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충격 단독. 명품 가구 아틀리에 윤 대표 알고 보니 산업 스파이. 전 남편 회사 기술 훔쳐 대박난 전처. 피해 금액만 수십억.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인 줄 알았던 서윤의 성공담이 사실은 도둑질이었다는 반전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심지어 윤아는 성대모사 전문가까지 고용해 조작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보, 나 돈 좀 땡겨줘. 회사 기밀 누출되면 당신도 그 자리 위험해질걸? 다 까발리기 전에 내 말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와 기가 막히게 비슷한 가짜 녹음 파일. 댓글창은 순식간에 욕설로 뒤덮였습니다. 소름 돋는다. 저런 여자가 만든 가구를 샀다니. 완전 사기꾼이네. 감옥에 보내라.
어제까지만 해도 장인이라 칭송받던 서윤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마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르릉. 공방의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이미 가구를 사간 고객들의 환불 요청과 협박 전화가 쇄도했죠. 서윤은 전화선을 뽑아버린 채 작업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것처럼 숨이 가빠오던 그때 건축가 도진이 다가와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작가님, 흔들리지 마세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가님이 무너져서 제 발로 나가떨어지는 거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해요. 제가 도둑이래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작가님이 만든 가구, 저들이 만든 쓰레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하면 돼요. 도진의 단단한 눈빛에 서윤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서윤은 다시 샌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서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살인에 이어 이번엔 물리적인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정막을 깨고 검은색 승합차 2대가 펜스를 뚫고 공방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오한마 대형 망치를 든 건장한 사내 10수명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민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죠. 싹 다 부셔. 성한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박살내. 두목의 지시에 용역들이 공방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와장창?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야근을 하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흉기를 든 용역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깡패들은 진열된 가구들을 발로 차고 막 마감을 끝낸 테이블 위로 페인트를 쏟아부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서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요. 이건 손님들과 약속한 물건들이에요. 비켜, 이 아줌마야. 우린 도난당한 물건 회수하러 온 거야. 용역 하나가 서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쓰러지며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서윤이 3개월을 밤낮없이 매달려 완성한 대작, 시면어비스이라는 이름의 대형 흑단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테이블은 서윤이 발견한 흑단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버려진 나무였지만 서윤이 그 빈 공간을 수십 겹의 레진으로 채워 넣어 마치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작품이었죠. 오호, 이게 그 수천만 원짜리 식탁이라 이거지? 용역 두목이 오한마를 고쳐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박살내야 돈값을 하지. 자, 간다. 안 돼. 하지 마. 서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두목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쇠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테이블의 정중앙, 나무와 레진이 만나는 그 경계선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깡!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거나 레진이 산산조각 날 줄 알았던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신 공방 안에는 마치 거대한 종을 친 듯한 맑고 묵직한 공명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흑! 망치를 휘두른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반동이 얼마나 컸는지 망치 자루가 퉁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
놀랍게도 테이블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수준이 아니라 오한마가 찍힌 자리에 하얀 흠집 하나가 생겼을 뿐, 금 하나 가지 않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돌덩어리야? 쇠야? 용역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흑단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조직이 치밀하여 나무 중에 강철이라 불립니다. 거기에 서윤이 독자 개발한 특수배합 레진이 더해져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물성을 갖게 된 것이죠. 서윤이 피땀 흘려 연구한 그 기술이 물리적인 폭력조차 튕겨내 버린 것입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은 서윤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서윤이 용역들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나무는 수십 년간 거친 파도에 깎이고 소금물에 절여지면서 쇠보다 단단해졌어. 고작 너희들이 휘두르는 그깟 망치질 따위에 부서질 것 같아? 그때 공방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도진이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영상 잘 찍혔습니다. 특수 폭행의 재물 손괴 미수,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비교 실험 결과까지요. 뭐야? 너 거기서 뭐 했어? 도진은 차분하게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용역들이 분풀이로 집어 던진 의자 하나가 박살이 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가구가 아니라 용역들이 비교를 위해 가져왔다던 루미에르의 신제품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는 망치질 한 번에 힘없이 부서져 있었는데 그 부러진 다리 사이로 충격적인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루미에르 가구는 겉만 번지르르한 무늬목을 입혔지 속은 톱밥을 본드로 뭉친 싸구려 합한 피비이네요. 심지어 습기를 먹어서 시커멓게 썩어 있고요. 도진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에 한서윤 작가님의 가구는 오한마를 튕겨낼 만큼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용역 두목은 사태가 꼬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젠장, 철수해. 카메라 빼서. 그들이 도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용. 김대리의 제보를 받은 경찰들이 공방을 포위한 것입니다. 용역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이미 공방 주변에는 칠성 영감이 마을 청년회와 함께 그물을 쳐놓은 뒤였죠. 상황이 정리된 후 난장판이 된 공방. 서윤은 망치 자국이 남은 자신의 테이블 앞에 주저앉아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작가님, 울지 마세요.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무기요? 네. 이 망치 자국이 난 테이블, 그리고 저기 부서진 루미에르의 썩은 의자.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민석이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이 두 가지를 세상에 보여줍시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요. 그날은 바로 3일 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는 루미에르 창립 30주년 런칭쇼였습니다. 민석이 서윤의 기술을 훔쳐 만든 가짜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이자 자신의 재기를 꿈꾸는 바로 그날이었죠.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를 견뎌낸 흑단처럼 단단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서울로 갑시다. 가서 이 썩은 냄새의 진원지를 도려내버립시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3일 뒤 이곳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루미에르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자 민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런칭쇼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행사장 입구에는 자연을 담은 가구, 에코 우드 컬렉션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발암물질 접착제와 썩은 합판이 숨겨져 있었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민석은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오늘 이 쇼만 성공하면 투자금 200억이 들어와. 그럼 그깟 공방 하나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유나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 오늘 기사 봤어? 한서윤이 산업 스파이라는 거 사람들 다 믿더라. 경찰 조사받느라 정신없어서 오늘 같은 날 얼씬도 못할걸.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리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잠시 후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민석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500명이 넘는 관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민석은 짐짓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선보일 에코 우드 컬렉션은 제 영혼을 갈아 만든 역작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정직한 나무. 그것이 바로 저 박민석의 철학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이 손짓하자 무대 중앙의 베일이 벗겨지며 거대한 테이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무늬목으로 마감된 겉보기엔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운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0년 된 원목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기자들이 감탄하며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행사장의 조명이 껌뻑거리더니 무대 뒤편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뭐야? 음향팀 무슨 일이야? 민석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스크린의 화면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준비한 홍보 영상 대신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듯한 흔들리는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장소는 루미에르의 지하 공장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공장장이 드럼통에 담긴 검은색 액체를 들이붓고 있었죠. 그 통에는 해골 표시와 함께 위험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공장장. 그냥 들이부어. 친환경 접착제 비싸서 단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대표님, 이거 아이들 가구인데.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아, 진짜 말 맞네. 향나무 오일 좀 섞어서 냄새 덮으라고. 겉에만 번지르르 하면 개돼지들은 좋다고 사가니까 시키는 대로 해. 행사장은 웅성웅성거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박 대표 목소리 아니야? 발암물질? 개돼지? 세상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려 당황한 민석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죠. 꺼. 당장 꺼. 이거 다 사기야.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이 분할되며 또 하나의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엔 유나와 민석의 대화였습니다. 서윤이 그 여자 명의로 된 계좌 말이야. 이번에 싹 다 정리해서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
감옥 좀 가면 어때? 어차피 가짜 인생인데.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바닥에 리프트가 윙 소리를 내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리프트 위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의 건축가 강도진, 그리고 또 한 명, 베이지색 정장을 갖춰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여자,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며칠 전 용역들의 망치질을 견뎌낸 오션 테이블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진짜 배기 작품이었죠. 민석이 덜덜 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인생이 가짜라고 하셨습니까? 박민석 대표님? 서윤은 천천히 걸어 나와 민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경비원,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민석이 악을 썼지만 이미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어 플래시를 번쩍번쩍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앞으로 나서며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박민석 대표가 보낸 용역들이 이 테이블을 쇠망치로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흠집만 났을 뿐 그마나 가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테이블의 상판을 두드리자 맑고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박 대표가 영혼을 담았다고 자랑하는 저 테이블. 과연 속도 그럴까요? 도진은 무대 한쪽에 세워둔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음. 그것은 거대한 전기톱이었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안 돼. 하지 마. 민석이 달려들려 했지만 도진은 망설임 없이 전기톱을 들이댔습니다. 무대 중앙에 전시된 루미에르의 메인 테이블, 민석이 100년 된 원목이라 자랑했던 바로 그 테이블을 향해서 말이죠. 위잉, 콰직. 전기톱 날이 테이블의 상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무늬목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더니 그 속에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톱밥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앞줄에 앉아있던 VIP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테이블이 반으로 쪼개지며 바닥으로 쿵 떨어지자 그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목은커녕 습기를 머금어 퉁퉁 부른 싸구려 파티클 보드핍이 사이사이로 검은색 본드 덩어리들이 찐득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100년 된 원목이라고? 완전 쓰레기잖아. 저런 걸 명품이라고 팔아먹은 거야? 기자들은 경악하며 썩은 단면을 클로즈업해서 찍어댔습니다. 민석은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영혼이라던 그 가구가 문자 그대로 쓰레기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썩은 가구 잔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오션 테이블의 단면을 들어보였습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 숨쉬고 그 사이를 투명한 레진이 단단하게 채우고 있는 마치 보석 같은 단면. 썩은 냄새가 아닌 그윽한 나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보세요. 거짓으로 덮은 상처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지만 서윤은 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주하고 치유한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야. 그때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이어 장내는 서윤을 향한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진짜 장인을 향한 경의이자 거짓된 기업인에 대한 야유였습니다. 박민석 씨,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때마침 행사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민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다 모함이야. 한서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너 가만 안 둬.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썩은 가구 너머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묵묵히 곁을 지켜준 도진에게 향해 있었으니까요. 민석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서윤은 무대 위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3년 전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맸던 자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가짜는 부서지고 진짜는 빛났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이 꺼지고 거짓의 성탑이 무너져 내린 자리. 그날의 런칭쇼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생중계로 송출된 전기톱 퍼포먼스와 민석의 체포 장면은 뉴스 속보를 타고 전국을 강타했죠. 수갑을 찬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던 민석의 모습.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다 조작이야. 끝까지 발악하던 그의 비명은 경찰차 문이 닫히며 영원히 차단되었습니다. 민석과 유나 두 사람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민석은 수십억 원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발암물질 사용을 은폐하고 서윤을 모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나 역시 횡령 공모와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죠.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최윤아, 네가 시킨 거잖아. 네가 녹취록 조작하자고 꼬드겼잖아. 웃기지 마. 오빠가 시켰지 내가 했어? 이 무능한 인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은 탐욕 앞에서 추악한 바닥을 드러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갇힌 차가운 감옥 바닥,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서윤에게 주려 했던 지옥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남해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아틀리에 윤 공방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찌꺼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 입구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 낡은 양복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남자. 서윤을 배신하고 민석에게 붙었던 옛 제자 박 팀장이었습니다. 루미에르가 공중분해되면서 그 역시 갈 곳을 잃고 업계에서 매장당한 상태였죠. 서윤이 마당으로 나오자 박 팀장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아니 대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받아주시면 평생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제자의 모습. 예전의 서윤이라면 마음이 약해져 일으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제자의 어깨를 잡는 대신 뒷짐을 지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내가 칠성 선생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 썩은 가지를 제때 쳐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는다는 거야. 나는 내 숲을 지켜야 해. 너라는 썩은 가지가 다시 들어올 자리는 없어. 선배님,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다시는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살아.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서윤의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방 앞에서는 속 시원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석이 서윤을 가두기 위해 쳤던 초록색 철제 펜스가 포크레인에 의해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서윤이 그 진입로 부지를 정식으로 매입했거든요. 넘어간다. 조심하세요. 쿠궁. 거대한 철망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탁 트인 도로가 드러났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시원하게 뚫린 길. 그 길 위로 트럭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예약 손님들의 차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칠성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거 봐라. 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결국 올바른 놈이 걷는 곳이 길이 되는 법이지. 서윤은 활짝 웃으며 영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버텼어요. 감사하긴. 나중에 막걸리나 한 사발 받아오든가.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공방의 야외 테라스. 서윤은 자신이 만든 오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레진으로 채운 푸른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비쳐 장관을 이루었죠. 그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건축가 도진이었습니다. 작가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 도진 씨. 그냥요.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신기해서요. 도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서윤에게 도진은 또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작가님은 나무를 닮았어요. 모진 비바람을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향기가 깊어지는 침향목 같은 사람이요. 칭찬이 과하신데요? 진심입니다. 앞으로는 그 나무 그늘에서 저도 좀 쉬어가도 될까요? 도진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서윤의 얼굴이 노을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찻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15년을 헌신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폐창고로 쫓겨났던 여자 한서윤. 세상은 그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틈을 자신의 눈물과 땀 그리고 푸른 레진으로 채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서윤의 식탁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 입고 갈라지고 버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것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윤이 그랬듯 파도는 언젠가 멈추고 당신의 상처는 가장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를 품은 식탁. 그 위에서 서윤 씨가 차려낼 따뜻한 밥상과 그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서윤 씨의 앞날을 축복하는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